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님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2018년 역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님의 사망사고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위험이 하청에만 떠넘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공론화됐지만 또 다른 비극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김용균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벌써 시행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들여다보면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충현 님이 작성하신 작업 전 안전회의, TBM이라고 하죠. 그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TBM 일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작업 내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충현 님은 서부발전의 재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서부발전은 한전 KPS에 발전 설비를 맡겼고 한전 KPS는 다시 설비의 일부 업무를 한국파워 O&M이라고 하는 하청업체에 줬습니다. 김충현님은 한국파워 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서부발전 설비 부품을 만들다가 이번에 사고를 당하셔 숨졌습니다. TBM 일지는 김충현님이 누구 지시로 일하다 숨졌는지를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TBM 일지를 보면 김충현님이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다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지에는 회전체 감김 주의, 위험도를 높다는 뜻의 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충현님은 당시 회전하는 날에 금속 원재료를 깎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승용공이었지만 왼쪽 소매가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 들어가 결국 숨졌습니다. 이처럼 높은 위험 작업이었지만 사고 당시 안전장치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충현님은 혼자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관리 감독자가 있었다면 기계를 멈출 수 있었을 겁니다. 기계를 멈추는 장치가 있었지만 소매가 빨려 들어간 그는 해당 장치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김용균 님이 숨지고 7년이 지나 김충현 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서부발전의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기계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월 6일 김충현 님 유족과 사고 대책의 관계자들을 만나 노동자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면 오른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번 시간은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입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법무법인 원국의 조용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네. 조용신 변호사님, 오늘 나눠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네, 오늘은 일을 시작할 때 꼭 챙겨야만 하는 그 내용, 근로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네. 벌써 2년 전 일이죠. 2023년에도 노동위 수다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때는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 그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로계약이라면 그 일을 시작할 때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것 아닌가요? 네, 네, 아주 정확합니다. 내가 받을 임금, 그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언제 지급하는지, 뭐 일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네. 휴게 시간이나 휴일,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뭐 일하는 장소, 근무 내용, 일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계약을 말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전부 담기는 게 근로계약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임금의 구성 항목, 뭐 소정 노동 시간, 휴일 휴가, 근무 장소, 근무 내용, 그리고 또 뭐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고 네.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고해야죠.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 어디- 경찰서에 합니까? 경찰서는 아니고요. 네. 고용노동지청이요. 아, 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것으로 의심되거나 네. 뭐 내가 어떤 내용으로 일하기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좀 꺼내서 읽어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상여금을 준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 준다거나 뭐 근로계약 맺을 때는 분명히 1일 8시간 근무라고 했는데 매일매일 8시간 30분씩 일을 하게 되거나 뭐 일 시작할 때는 뭐 도정 업무만 하면 된다 분명히 말했는데 갑자기 뭐 청소나 기계차 운전까지 뭐 지시받고 있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 내가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었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 사용자가 교부를 안 해줬다면 그러면은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신고하면 아마 사용자가 바로 근로계약서 줄 거예요. 안 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네. 신고하기 전에 달라고 하면 바로 줘야죠. 뭐, 당연히 네. 당연히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무튼 그 근로계약도 여러 종류가 있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크게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이 있고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용 계약이나 수습 계약, 뭐 파견 계약 이런 것들도 근로계약의 종류들입니다. 뭐 정말 다양하군요. 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흔히 말하는 정규직 계약을 말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에 그 일을 시작한 날짜는 썼는데 끝나는 날짜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 계약이죠. 내가 해고되지 않는 한 혹은 내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인데요. 이런 계약을 기간제 계약이라고도 하고 뭐 비정규직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기간제 계약. 네. 기간제 계약은 뭐 내가 원해서 그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에 10시간만 뭐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만 일을 하고 싶고 그렇게 근로계약을 맺고 싶다면 그리고 또 사용자도 그렇게 하루 중에서 가장 바쁘거나 힘든 시간에만 노동자를 채용해서 일하도록 하고 싶다면 그러면 이제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맺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원하지 않는데 1년짜리 계약으로 맺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사용자가 1년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만 맺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
그 기한이 1년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실제로 1년이 하루 안 되거나, 뭐 이틀 안 되는 그런 기간으로 계약을 맺어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런 기간제 계약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죠. 1년 퇴직금은 미만이니까. 예, 맞아요. 퇴직금은 근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에 비해서 해고도 쉽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이나 복지 수준에도 막 차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 사이에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문제가 이제 거기서 발생합니다. 네, 실제로는 1년 이상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재반 비용 절감을 위해서 1년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시행 중인데요. 네. 이 법에 따르면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노동자로 2년을 일을 했으면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정규직이라고 부르지를 않던데요. 그냥 뭐 무기계약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맞아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이고 있으면 비정규직인 거잖아요. 예. 근데 기간제 계약이 2년을 초과하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 따라서 없어지게 되니까 네. 정규직이 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기간제 계약을 맺은 사람과 기존의 정규직 계약을 맺은 사람 사이에는 근무 조건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바꾸지 않은 채 기간만 없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까 용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 이렇게 어중간한 네, 지위다. 네, 어중간한 지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차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뭐 다툴 수가 없는 건가요? 위에서 말한 기간제법에서는 그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적인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차별적인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일이 완전히 똑같은데 네. 내가 기간제라고 해서 기본금이 더 적다거나 뭐 정규직이랑 하는 일이 똑같은데 그 정규직은 명절 상여급이나 뭐 급식비 같은 걸 받는데 기간제인 나는 못 받는다거나 뭐 이러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차별에 합리적인 사유 혹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차별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다른데 그 정규직과 기간제의 경우 임금이 다른데 그게 업무의 난이도나 아니면은 이제 노동자가 지어야 하는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뭐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는 그 부분이 뭐 사실은 기간제에 대해서만 따로 뭐 취업 규칙이 따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거나 뭐 짧은 계약 기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규정을 따로 둘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이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여질 테고요. 지금 법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네요. 네네. 이게 근데 뭐 사실 뭐 같은 업무를 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기간이 한쪽은 정규직이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고 그렇죠. 또 다른 한쪽은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처우를 적용한다. 이러면은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납득이 맞아요. 안 되는 처우인 것 같고. 네. 이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용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두는 거고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사유를 갖다 댈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요. 네. 그런
없다면은 이걸 이제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법에서 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이 용인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이 시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또 다른 근로계약의 종류가 있을까요? 예. 이제 시용계약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시용계약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시용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수습계약 뭐 이런 거랑 같은 건가요? 네, 시용계약이랑 수습계약을 많이들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다른 개념입니다. 네. 시용계약은 본 채용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노동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근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본 채용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인턴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좀 비슷한데 또 인턴과 시용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인턴은 단순히 업무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시용계약은 학습이 아니라 확실하게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턴과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수습계약은 이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리고 일부 기간의 노동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학습이나 훈련을 받도록 하는 걸 의미해요. 이미 본 채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뭐 시용과 같이 근무 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그 시용과 수습이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네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두 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해고될 때예요. 그때가 제일 큰 차이가 나는데 이제 시용계약은 해약권이 유보된 계약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하는 거 봐서 채용하든가 말든가 할게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정식 채용을 거절할 수 있고, 이때는 통상의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용 기간에는 해고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용자가 보기에 이 사람은 본 채용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된다면 해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습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하다가 해고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판단을 받게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해고가 쉬우냐 또 아니냐에서 차이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근로계약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파견계약이 남았잖아요. 네. 파견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에 그 노동위 수사에서도 다뤄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아마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때,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맞나요? 뭐 어떤 얘기든지 저희가 또 심도 깊게 다루고 있죠. 네. 그러니까 파견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불안정 노동의 대표적인 사례죠. 네. 이제 근로자 파견이라는 것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사업주와 체결한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의 지위를 받아서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토록 하는 겁니다. 너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나랑 근로계약을 맺은 사장님은 파견 사업주고 실제로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장님은 사용 사업주인 거죠. 네. 파견 사업주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월급을 주죠. 네.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사이의 파견 계약에 따라서 임금을 받고 거기서 월급을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여간 좀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노동계에서도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네네. 진짜 사장 나와라. 네, 이렇게 진짜 하죠? 사장 나와라. 네. 그러니까 이게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파견 사업주인데 이제 실제로 노동자는 파견 사업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사장은 파견 사업주가 아닌 사용 사업주에 해당할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 뭐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하거나 뭐 쉬는 시간의 문제, 뭐 연장 근로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모두 이렇게 파견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 사업주의 그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영신님과 함께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뭐 하나하나 다들 잘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게 근로계약에 어떤 내용들이 어떤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교부 방법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네. 뭐 이런 것들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의 종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와 정규직 그리고 시용과 수습, 네. 마지막 파견 계약까지 네. 있다는 것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법무법인 원고 조용신 변호사님을 통해서 또 문의를 직접 해주시면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월담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네. 월담으로도 떠넘기시는군요. 아니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예. 네. 아시겠지만 저기 법무법인 원고의 조용신 변호사님은 월담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용신 변호사님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노래 한 곡도 띄워드리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들으실 노래는 뭐죠? 네, 검정치마가 부른 빅 러브입니다. 네, 조용신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상담소였습니다. So much love 너와 나 사이에 남들 닿지 못할 깊이가 있어 So much love 우리 떨어질 때도 걱정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널 멀리 떠나보내고 나는 항상 같은 자리만 지켜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는 한눈에 널 알아본 거야 내 사랑은 자로잰 듯이 반듯해 한 번도 틀리지 않아 실처럼 가을 때도 절대로 엉키지 않아 So much love 너와 나 사이엔 혀에 녹지 않을 것들이 있어 So much love 언제는 달라나 마치 처음 그때보다 훨씬 더 내 사랑은 자로잰 듯이 반듯해 한 번도 틀리지 않아 실처럼 가늘 때도 절대로 엉키지 않아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번 순서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코너입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노동권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을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한 달간 공단 뉴스들을 엄선해서 전달해 주실 분이죠.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월담노조 이미숙입니다. 네, 미숙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들고 이 자리에 오셨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네. 근데 오늘은 평소보다 준비한 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코너 하나마다 뭐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즐겁죠, 그쵸? 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럼요. 네. 네, 아무튼 뭐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뭐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공단 뉴스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었죠.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동향이라든지 공단 뉴스로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문에 공단 뉴스가 다른 때보다는 덜 주목받은 것 같아요. 네, 공단 뉴스가 주목을 덜 받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무슨 말이죠? 공단 뉴스가 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긴 한데, 네, 아무튼 예, 척하면 떡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대선이라고 막 하니까 대통령 후보자들도 뭐 민생 회복 뭐 이런 거, 산업 발전, 국민 안전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장밋빛 공약들을 앞다퉈서 이게 내놓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공약들이 계속 앞다퉈서 내놓지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이질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저도 참 못마땅합니다. 예, 왜 항상 이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같은 굵직한 선거 때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항상 뭐 경제를 살리겠다, 민생을 어쩐다, 뭐 이런 말들은 무성한데 정작 작은 사업장 문제는 관심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내 노동 인구의 거의 한 6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만큼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도 더 이상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이들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멀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기 대선만 하더라도 거의 60일 동안 선거 운동이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 노동자를 포함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뭐 지워진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셈이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만큼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시민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저희 방송에서는 뭐 이런 말씀을 더 강조해서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도 일터에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서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새 정부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원래는 좀 근황 토크로 좀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뭐 대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단 뉴스 뭐 첫 번째 소식을 벌써 전해드린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그런가요? 드네요. 기분입니다. 네. 네. 하지만 놀랍게도 아직 공단 뉴스 첫 소식도 진행하기 전입니다. 네. 그러면 미숙님 네.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네. 현재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죠. 네네. 네. 그런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흔히 경총이라고 부르죠. 네. 이들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주장은 아니긴 하죠. 예. 매년 이 얘기를 네. 비슷한 시기마다 듣는 것 같은데 네. 이 경총에서 하는 말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졌으니까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도 달리 적용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주장입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 전개인 것 같습니다. 네. 경총은
이렇게 통계청 자료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이라는 자료를 냈더라고요. 얼마 네. 전에. 여기에 따르면 법정 시급 9,860원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가 무려 21.1%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숙박 음식점업이나 농업, 어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치가 왜 높은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버젓이 법을 위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킨다는 거는 사실상 뭐 불법 또는 편법적인 그런 저임금 사례가 만연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총은 이 불법적인 현실을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도를 후퇴시키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이런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 미만율이 높다고 해서 전체 최저임금 제도를 흔드는 것은 매우 편향적인 접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삶은 어떤지 최근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죠. 네, 그 서비스 노동자 1,50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는데요. 최저임금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6.5%가 체감 물가 상승률이 임금보다 빠르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87.9%는 현재 임금으로는 미래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74%가 부채 상환 연체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심각하네요. 특히 경력이 10년 이상인 중장년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라는 점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숙련도나 경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에 묶여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차등 적용은 일을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경총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은 사실상 차별을 제도화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자가 어떤 업종에 종사하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상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양보호사라든지 배달 라이더, 가스 검침원 등 돌봄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저임금, 그리고 고강도 노동, 그리고 고용불안이라는 삼중고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등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 지금보다 더 낮은 임금에도 참고 일하라는 말과 다름없죠. 네. 이것은 결국 사회가 너희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제1조 목적 혹시 아세요? 어떤 내용이신지? 최저임금법. 네. 예.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쵸, 당연하죠. 예,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은 보편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네. 네. 결국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인식이 아니라 우리가 노동자에게 너무 적게 주고 있다는 그런 현실 자각이 당신들에게 필요하다. 경총.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임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약속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오. 대본이 참 좋네요.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좀 무거운 소식인데요. 앞서 영현님이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주셨어요. 고 네. 김충현님 산재 사망 관련 소식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2018년 고 김영균님의 죽음으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라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 같은 발전소, 같은 구조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게 참 듣기만 해도 참담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노동자분도 하청 노동자였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충현님은 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파워 ON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그 서부발전이 한전 KPS에 정비를 맡기고 다시 한전 KPS가 한국파워 ONM에 재하청을 주는 이른바 다단계 하청 구조였던 거죠. 네. 이곳에서 김충현님은 10년 동안 일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에서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사실상 이제 쪼개기 계약으로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하셨군요. 네. 업체도 바뀌고요. 네. 이게 그 김용균 노동자의 사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영균 님이 사망한 장소도 90포기의 석탄 이송 타워였잖아요. 네네. 예.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 맡기고 안전대책은 없이 혼자 일하게 만든 그 구조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죠. 네. 2인 1조 근무나 기계 안전 센서 같은 개선 조치도 이번에도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 지난 사고 이후에 바뀐 게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법은 바뀌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됐고 책임자 처벌 조항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도 같은 발전소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2톤짜리 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때 신호수 인건비가 예산에 빠져 있었던 탓이 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을 위한 비상 스위치는 있었지만 누를 사람이 없었던 거죠. 2인 1조 근무만 되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비용 문제인가요? 그렇죠. 안전을 비용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외주, 재하청, 이른근무 모두 다 비용 절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기업의 이윤 중심 구조가 노동자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낸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김용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감시, 관심, 그리고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미숙님,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운이 나빴다는 식으로 말하곤 하는데요. 이번 사고도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네.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이 허술하고 기업이 안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고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보셨듯이 김충현님은 혼자 일을 했습니다. 네. 이미 고 김용균님의 죽음 이후 2인 1조 근무의 필요성은 수없이 강조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업은 이 원칙을 비용이라는 이유로 지키지 않고 있고 네. 그 결과 또 한 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좀 2인 1조 근무가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산업 현장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특히 위험한 기계라든지 고압전기, 밀폐 공간 등에서 한 사람이 다치면 다른 사람이 구조를 하거나 비상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김충현 님이 작업하던 기계에도 비상 정지 스위치가 설치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눌러줄 동료가 없었습니다. 네. 2인 1조였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잖아요. 그런데도 왜 기업들은 여전히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법이지만 시행 이후 대기업 CEO가 실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법 시행 전부터 경영단체, 경영계에서는 이 법을 기업을 옥죄다라고 하면서 반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에도 시행령을 느슨하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최근엔 이 법을 아예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나치게 기업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론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정작 법을 위반해서 노동자는 죽었는데 처벌은 쉽지 않다? 이게 너무 역설적인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목숨을 잃는 건 현장 노동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법이 있어도 실제 처벌은 어렵고 오히려 경영계는 법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청의 재하청까지 책임 소재가 계속 분산되면서 원청은 나 몰라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법은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어나가는 구조가 그대로라는 겁니다. 네. 이쯤 되면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죽음을 막을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문제입니다. 경영계의 로비에 흔들리지 말고 정치권과 정부가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고 또 현장의 2인 1조 원칙, 위험 작업 외주화 금지 그리고 하청 노동자 보호 같은 실질적 조치가 강제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야만 뉴스가 되는 사회, 그걸 계속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또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시스템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지난 5월 19일에도 경기도 시흥의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SPC 계열사에서는 최근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SPC그룹은 사망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매출 하락을 우려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죠. 반복되는 비극은 더는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범죄입니다. 아까 미숙님께서도 구조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죠. 노동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결코 후퇴되거나 폐지돼서는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숨찹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한번 또 이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이주 가사노동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네. 지난해 9월 서울시 주도로 시작된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국적 노동자들이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네. 그리고 합법적인 가사 돌봄 서비스 인력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입국 한 달도 안 돼서 노동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밤 10시 기숙사 통금이라든지 그리고 긴 이동시간, 휴게시간 부족, 교육수당 미지급 이러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지금 아주 현실의 높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네. 시범 사업이 연장되면서 정부가 이 노동자들에게 쪼개기 계약을 시켰다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는 계약이 끝나고도 연장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이나인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인데 이분들은 계약 해지 후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3개월짜리 계약을 하고 연장이 안 되면은 곧바로 그냥 미등록 노동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명백한 문제인 것입니다. 네. 이분들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돌봄 노동 부족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한국 예. 정부가 초청해서 그쵸,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러한 불안정한 단기 계약을 강요받고 있고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고용 불안을 이렇게 떠안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업체 측에서는 왜 이렇게 계약을 쪼갰다고 설명하던가요? 기사에 따르면 해당 위탁업체는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돌봄 업무 특성상 고객 만족이 중요하니까 처음엔 짧게 계약하고 문제가 없으면 연장을 하겠다라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국내 노동자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논리. 국내 노동자한테도 해당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 이주 노동자들은 계약이 끊기면 체류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이거든요. 네네. 그 점에서 단순한 서비스 점검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이 처음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책임도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서울시가 적극 도입을 주도했고 정부가 시범 사업을 승인한 만큼 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리 보장을 책임져야 합니다. 네. 근로계약을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고용계약 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원도 기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부가 만든 제도에서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계약에 내몰리는 건 제도 설계 자체에 대한 실패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불안정 구조가 반복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당연히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근무지를 벗어나게 되거나 비공식 일자리를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라는 법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책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면 과연 그 정책은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정작 아무런 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주 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네, 기회만 요구하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제도는 결국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게 시범 사업이 아니라 실패 사업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사 노동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얼굴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공단 뉴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폭염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앞 방송 에서도 폭염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맞아요. 아직 지금 6월이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3명의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숨졌다는 기사를 아이고. 접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멈춰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규제 완화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좀 보니까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은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 총 건수는 145건이라고 해요. 네, 이 중에 사망한 노동자만 벌써 17분입니다. 네. 무엇보다 2020년부터. 네. 무엇보다도 이 사고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망자의 82%가 이들 영세 사업장에서 나왔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예, 사망자가. 네. 네. 업종별로 보면 당연히 건설업에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네. 특히 사망자는 1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올해도 벌써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들은 모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작은 사업장에서 일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 그 온열 질환 예방 규정을 마련했다가
결국 그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도중에.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예, 이걸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조항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라는 이유로 철회를 공고했고 결국 시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곳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네. 아니, 사람 목숨보다 뭐 예산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규제라는 단어가 예. 자본의 시선으로 보면 비용이지만 노동자의 시선에서는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온열질환은 단순히 더운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쓰러지면 몇 분 안에 심장이 멈추고 장기가 손상되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경우인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규정을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사람이 죽고 있는데도 기업 부담만 우선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후위기가 점차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네. 폭염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재난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은 점점 더 길어지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처럼 잠깐 쉬면 된다는 식으로 넘길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필요한 건 노동자의 휴식권 그리고 작업 중지권 도입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작업 중지권은 또 어떤 개념인지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작업 중지권은 노동자가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금은 사업주가 중지를 허용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폭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기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심장 두근거림, 뭐 이런 위험 신호가 나타나거든요.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때 스스로 판단해서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진짜 보호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노동자가 쓰러져야만 움직이는 시스템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구조는 늘 후속 조치인 겁니다. 네. 쓰러져야 구조하고 죽어야 기사가 나고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악순환이죠. 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식 시간, 그늘진 대피소, 물, 그리고 예방 교육 이 모든 게 선제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네. 그걸 규제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막아선다면 그건 생명을 방치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땡볕 아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이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이 생명을 걸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와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죽음은 취약한 노동자에게만 먼저 가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전제로 일하는 이런 사회를 멈춰야만 합니다. 자, 오늘의 공단 뉴스 여기까지 전해주셨고요. 벌써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도 정말 네. 풍성한 소식들을 가져오셔서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숙님 보내드리면서 오늘 월담의 노동의 수다 63회 방송 끝곡은 시잼의 레이어드라는 곡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저는 인사도 안 하고 가나요? 인사하십시오. 네, 다음에 봬요. 안녕히 가세요.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의 수다 저는 임용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
어린애들이 나랑 놀아줘 어느새 그거 말고도 술이나 더 마셔 어메캔 하이네켄 안 떠올리고 잊고 싶어 주차장에서 날 찾아봐 난 혼자 술라고지를 하고 있다 갑자기 들려줄 말이 있는 것처럼 내 모자를 뒤집고 떠들니 안 좋은 건 마술이 아니라고 옛날에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났어 나 그때 나 혼자만 알고 있었어야만 했는데 이리 할게 위험한 건 피해 우리 시간이 없어 빈 컵을 위에 흘린 컵을 넘쳐 선글라스 뒤가 내 그림이라 겹쳐 망설이 병을 신으로 만들어 오늘 매일에 난 내 이름을 남겨 멀리 있던 게 더 가까워지며 눈 감아 딱 뜰 때마다 다른 조명 이제 내 얼굴이 어떻게 보여 남은 건 그게 더 길어지게 하는 거 필요한 게 많을 거야 그 순간으로 잘 몰랐던 밤들은 몰래봐 딴 건 안 통해 나 혼자만 이러고 있을 수 없는 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